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오늘은 이럴 때 응급실 갑니다 라는 주제로 아동안전 특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현직에서 오래 일해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가, 언제 응급실에 가는 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을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다 보셨겠죠? 여기 주인공이 주지훈 씨였습니다. 일명 백강혁인데요. 이 백강혁 씨가 하는 일이 저랑 똑같습니다. 응급실에 출근해서 이제 동료 의료진들과 함께 그 응급실에 오는 응급 환자들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는 일만 똑같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이 백강역의 유니폼이 제 유니폼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서울시 명예시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지금 서울시장님이 저희 응급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서 실제로 중증외상센터를 촬영을 했고 제 유니폼을 가져다가 백강역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유니폼만 또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응급학과 전문입니다. 응급실에 찾아오는 모든 이제 환자들을 진료를 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 역할을 맡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욱 씨가 저랑 똑같은 직업을 말하자면은 연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걸어다니는 조각이고 저는 이제 그 현실이랑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근무하는 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권역센터, 제가 17년째 현재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권역센터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이 권역센터라는 뜻은 전국을 5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장 중증 환자는 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아침에 여기서 퇴근을 했고 곧 여기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는 이 권역센터가 정확히 7개 있고 그 서울에서 가장 중증 환자를 보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사고가 나거나 혹은 뭐 중증 질환에 시달릴 때도 저희 응급실에서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일단 사건 사고가 어떤 게 발생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이 사건 사고마다 처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들이 현장에서 처치가 가능한지 혹은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119 전화를 부른다면은 이 119에 어떻게 말씀을 해야 하는지 등을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 개요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록한 표입니다. 아동 10만 명당 꾸준히 2.9명에서 2023년에 2.3명까지 사망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아동이 사망하는 일은 제 의사 생활 동안 그리 흔치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꾸준히 그 일정 수의 아동들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사고, 우리 아동이 사고가 발생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망률은 10만 명당 2.3명에서 2.2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이게 아무리 낮아져도 일정 확률로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고 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겠지요. 자, 아동 사건의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상식적인 표에 가깝습니다. 일단 영아기 0세에서 1세 사이는 9.1%입니다. 사실 이 나이 때는 거의 기거나 침대에 누워 있어요. 사실 기거나 침대에 누워 있어도 너무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9.1% 정도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도 있고 아시겠죠? 아이가 이제 걷고 집안을 이동하면서부터 계단도 오르고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만져보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절반 정도의 사고는 1세에서 3세 아동이고 당연히 응급실을 찾아오는 케이스도 1세에서 3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모님들이나 혹은 양육자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 발생 비율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유아기는 4세에서 6세 유아기는 그래도 신체의 균형이 좀 잡히고 안정되면서 단체 활동을 하니까 조금 비율이 줄어들고요. 이제 학령기 7세부터 14세에서는 애들이 그냥 좀 칠칠만치 못할 때 다치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이 연령대는 높게 분포하고 있으나 20.5%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서 많이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강연 자료에서도 대체로 이 걸음마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발생 장소를 보겠습니다. 장소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압도적으로 집입니다. 주택이에요. 68.5%가 주택에서 다칩니다.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마음 편히 노는 곳도 주택이고 가장 많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호기심 있게 장난을 치는 곳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하므로 각 가정에서는 이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시설, 여가 문화 놀이시설, 도로, 뭐 기타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별로 발생 장소가 다릅니다. 사실 영아기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주택에서 발생하겠죠. 영아기는 88.3%고요. 이 비율이 점차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택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걸음마기는 79.3%, 유아기는 62.1%에서 학령기는 42%까지 줄어듭니다. 대신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이제 다른 교육시설, 도로, 여가, 문화, 놀이시설, 기타 장소에서 다칠 확률,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표입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가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 정부는 아동 안전사고 문제에 잘 대처할 것이다. 잘 대처할 것 같냐? 라고 많은 이 양육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점 중에 평균이 1.72점이 나왔습니다. 그닥이란 뜻이죠. 이게 저도 이제 이 아이들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이 의료 관계자로서 조금 약간 안타까웠어요. 저희 정말 이 체계가 불신이 꽤 심하구나. 그리고 언론이 제공한 정보는 신뢰할 만하다도 2.09점이었습니다. 5점 평균에. 그러니까 사실상 정보가 어떻게 거의 없거나 혹은 정보가 불충분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어떠한 정확한 이 현장과 닿은 정보를 오늘 조금 제공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 많은 사고의 유형들을 정리해서 이게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다요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상상할 수 없게 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직업병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 만물을 보고서도 그걸 사고를 떠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세상 만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고가 나니까요. 그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용기 사용하다 보면은 용기 옮기다가 애가 잘못 먹는 거예요. 특히 이 잘못 먹는 것들 되게 많죠. 뭐 어디다가 담아놓은 방부제 먹었어요. 뭐 어디 뭐 양념을 뭐 잘못 먹었어요. 그 할머니 뭐 약을 먹었어요. 뭐 이렇게 많겠죠.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고 뭐 철봉에서도 떨어지고 보행 중에 그냥 차랑 부딪히고 그다음에 요리 중이거나 이 요리 냄비에 화상을 입거나 아이가 만지고 카트가 넘어지고 물놀이에 익수하고 뭐 운수 사고면은 당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하고 의약품을 먹고 인라인 넘기고 건전지 뭐 계단 이제 저걸 하나하나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사건 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이 부지불식간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를 그 말씀드리고자 이 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물기가 있는 손으로 드라이기나 콘센트를 만져 감전까지 있죠. 진짜 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 콘센트 감전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애들은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 콘센트에 감전이 되면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사실 옛날에 이 장난을 쳐봤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코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감전이 되려면은 이 젓가락을 가져다가 이 돼지코에 이제 꼽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퍽 꼽아서 한쪽만 찌르면은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양쪽을 찌르면 바로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콘센트를 너무 많이 만지니까 대처를 해놨습니다. 안전 콘센트로. 그래서 이 안전 콘센트가 어떤 거냐면 양쪽에서 동일한 힘으로 찔러야지만 콘센트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돼지코에 꼽을 때 당연히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팍 꼽겠죠. 이렇게 꼽지 않으면은 이 콘센트 자체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한쪽에 젓가락을 넣어놓고 반대쪽에 젓가락을 넣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10년간 감전돼서 온 애들은 정말 이 코드 꼽듯이 젓가락을 두 개를 들고 나란히 같은 힘으로 꽂은 애들, 이런 아이들만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상당히 드물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만든다는 그런 증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내 사고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추락, 지식, 가구 부딪힘, 전도, 삼킴, 저런 것들이 일단은 제가 봐도 가장 흔합니다. 특히 1번이 추락이에요. 1번이 추락. 그리고 화상, 베란다 추락, 익수, 저런 것들은 흔히 일어나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종류의 사고입니다. 특히 베란다 추락이라든지 익수는 그야말로 사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사고죠. 또 문끼임 사고, 문끼임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이 문 끼어도 정말 아프죠. 공감이 막 가죠. 막 문틀에 막 발찌고 이런 것들. 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또 블라인드 끈에도 이 끈이 늘어져 있으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냥 위험하지 않았던 블라인드 끈이 아이들에게 위험하게 변하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실외 활동 때는 뭐 야외 놀이를 한다든지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뭐가 낀다든지 자동차 탑승할 때 그 특히 뭐 이렇게 그 트렁크 닫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 부딪힌다든지 이런 것들도 흔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안전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케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1번으로 가져와 봤어요. 심정지 케이스입니다. 심정지. 아이들이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대부분 거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거의 아이들을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났을 때 와서 살려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살리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뇌와 심장은 매우 저산소증에 예민하기 때문에 심정지가 한번 발생하면은 빨리 대처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많이 익혀야겠죠. 아주 유사시에 정말 사실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이 영유아나 소아에게 발생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 인생에서 사실상 한 번 이상 겪기 어려운
아주 드문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일생에서 한 번 쓸 그게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영유아나 소아의 생명과 완전히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적어도 개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이 어떤 전문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기 전 약 5분 정도라도 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계실 테지만 영유아가 소아가 또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도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슴을 누르는 겁니다. 이 가슴을 누르는 이유는 심장을 누르기 위해서예요. 우리 심장 쪽이 좌측에 있다고 하지만 심장을 누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위치는 아이나 어른이나 이 흉골 가운데입니다. 가슴이요. 여기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제 심장도 들어있고 모든 여러분들의 심장도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유아나 소아도 일단 심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영유아는 성인처럼 거의 한 손에 우리 그 아이 심장 그 흉곽이 잡히죠. 그래서 성인처럼 이렇게 눌렀다가는 너무 이제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만, 영유아만 이 심폐소생술 방법이 다릅니다. 이때는 손을 쓰지 않고 손가락을 씁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영유아가 CPR이 터졌을 때 손가락 2개로 CPR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그 앞에 가슴 앞에 흉골에 대보면은 거의 손가락 2개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2개로 가슴이 3분의 1 정도 내려앉을 정도로 깊이가 4cm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 흉곽이 한 8cm에서 10cm 정도 되거든요. 깊이가 거의 푹 들어가게, 푹 꺼지게 눌러야지 심장을 눌러서 이 심장이 눌리니까 본인이 뛰는 것처럼 순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심장을 4cm 깊이로, 4cm 깊이로 계속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 정도 되면은 이제 손을 써도 돼요. 성인은 이제 2손으로 쓰지만 소아, 영유아가 넘어간, 그러니까 1살이 넘어간 소아 정도면은 그냥 한 손 정도의 손바닥을 대고 누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정확히 우리 애는 소아지 영유아지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을 어떻게 써야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심장을 누른다, 아이의 가운데 가슴을 누른다만 기억하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정규 방법은 이렇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슴을 깊이 효율적으로 눌러야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아는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직각으로 5cm 정도 내려앉는 강도로 압박을 합니다. 영유아랑 거의 깊은, 거의 비슷한 강도죠. 거의 비슷한 깊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주면 되고요. 또 이 심폐소생술에서 사실 인공호흡을 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이 유사시에 지금 심폐소생술도 가슴만 눌러주세요 라고 제가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슴을 누르는 것조차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상황이 터졌을 때 인공호흡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가 가이드라인이에요.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걸 하다가 심폐소생술이 방해받을 수도 있고, 어른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그 유지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인공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 진짜 일생에 한 번 겪을 일이 있다면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인공호흡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의사로서 오래 살았지만 실제 입대 입으로 인공호흡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이게 되게 드문 상황인데다가 아마 하시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이 흉곽이 얇고
저항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얼추 불면은 얼추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30대 2의 비율인데 30번 압박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인공호흡을 2번 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생존 확률을 높인다. 그래서 가슴에 내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0대 2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호흡이 사실 이게 아무리 설명을 이제 정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억해놨다 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핵심은 입을 완전히 막고 코를 막은 채로 후 하고 숨을 불어서 흉강이 불어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아주 우리 뽀뽀할 때 이걸 정말 진하게 숨을 교환할 정도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숨을 성인은 정말 세게 불어야 되고 아이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세게 불진 않아도 되는데, 이 우리 아이의 폐를 내 숨으로 채운다 정도의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면은 코를 막고 입을 완전히 덮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니까 입을 완전히 덮어서 후 하고 불면은 이 숨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은 이게 숨이 안 들어가니까 턱을 올리고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처럼 한 손으로 턱을 올려주면서 확 불어야 되고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입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이랑 코를 한 번에 저희 입으로 덮어서 확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인공호흡 아마 진짜 유사시에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가슴을 누른다, 이 흉강을 내 숨으로 채운다를 30대 2로 반복한다는 컨셉만 알고, 이걸 모르면 사실 119에서 알려줍니다. 전화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걸 그대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사시에 당황하지 말고 119에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하고 도움받아야 된다를 기억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의 생존 사슬이 심정지를 예방하고 이제 확인하고 또 당연히 신고해 주시겠죠. 신고하고 저희가 소생술을 한 다음에 통합치료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약을 하자면 반응이 없는 소아,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 의식과 호흡이 없는 아이를 만났을 때 119 신고하고 제세동기를 요청한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하고 30대 2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반복한 다음에 이 리듬 분석해서 이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자동 제세동기는 그것까지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고, 소아의 경우 사실 이 제세동이 심실세동이 심정지일 확률이 대단히 적으므로 그냥 구급 대원이 이걸 해줘야 된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킴 사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킴 중에서도 흡입 사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아이의 생명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고, 두 번째로 이 질식 사고, 삼킴 사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막힌 거 너무 치명적이죠. 아이가 정말 바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우리 아이가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겁니다. 자, 아이가 먹다가 이것들이, 혹은 아이가 장난으로 뭔가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다가 기도가 막힌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막혔을 때 일반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우리 살해 들린 거예요. 아이들 살해 들리면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불편해라고 한다든지, 혹은 말로 한다든지, 갑자기 아이가 불편해 보인다든지, 혹은 뭔가를 삼켰을 것 같은, 애가 아주 의심스럽게 이 삼켰을 것 같은 막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런 병력으로 일단은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폐쇄가 의심되는 상황은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할 때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이것도 이런 징후가 발생한다면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리고 숨을 못 쉬거나 청색증을 보이거나 아이가 의식이 떨어져듭니다. 아이가 이제 숨을 못 쉬니까 뇌로 피가 가지 않으니까 의식이 감소되는 거죠. 이게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지금 기도가 막혔니? 너 지금 숨쉬기가 곤란하니? 이렇게 물어봐서 아이가 네, 저 숨을 못 쉬겠어요. 지금 저 이거 막힌 것 같아요. 라고 아이가 대답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한 폐쇄가 아니죠. 지금 뭐 기도가 있잖아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로 기도가 막혔으면은 막 괴로워하면서 끄덕끄덕을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완전한 폐쇄를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되고요. 부분적인 폐쇄도 사실 많아요. 그냥 동전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플라스틱 뭐가 들어갔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특히 아이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울거나 보채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 증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부모님이나 양육자분들에게 표현을 할 때 우리 아이가 평소랑 다를 때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이가 평소랑 다른지 만지는 그 양육자 부모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이런 걸 의심해 보세요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미하면 일단 자기가 스스로 빼는 게 가장 좋아요. 기침을 해서 해서 우리도 목에 걸린 거 기침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심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이게 아이가 불편해 보인다면은 그냥 바로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 폐쇄가 심하거나 뭐 막혔다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응급실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완전 기도 폐쇄의 대처를 현장에서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하임리히법이죠. 근데 이 하임리히법이 아이들한테는 몸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소아와 영아의 하임리히법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애들은 왜 이 하임리히법을 안 하냐면 이 하임리히법이 그 성인의 배를 누르는 겁니다. 배를 이렇게 막 누르면은 이 압력이 복압이 올라가면서 가슴 쪽이 이렇게 그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져서 기도에 막힌 이물이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나 돌 이후의 아이의 배를 그렇게 세게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간이 파열돼요. 장이 파열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차라리 그냥 흉부를 세게 누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도의 압력만 올리면 되는데 아이는 배를 직접 누를 수가 없으니까 흉부를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눌러도 되지만 이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한 손에 다룰 수 있는 아이는 이렇게 등을 두들겨도 아이가 이제 흉곽의 압력이 올라갈 테니까 등을 두들겨서 이 하임리히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하나 세워놓고 아이를 이제 아래쪽 45도 각도로 저 그림처럼 아래쪽 45도 각도를 세워놓은 다음에 앞쪽으로 등을 두드린 겁니다. 등 두드리기를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듯이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쏜 다음에 안 되면은 아이를 뒤집어서 흉부를 눌렀다가 다시 뒤집어서 뒤로 이렇게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는 등 두드리기 법으로 하임리히법을 대처할 수 있고요. 제가 저거를 의사생활하면서 한 5번쯤 해봤습니다. 거의 성공했어요. 아이들은 이게 저항하는 힘이 약해서 어른이 이 힘으로 막 세게 두들기면은 결국엔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커졌다 그러면은 한 손으로 우리 아이를 다루기가 어려운 데다가 영유아쯤 돼서 이제 체중이 한 20kg, 30kg 나가면은 한 손에 들고 저렇게 머리를 아래로 때렸다가는 아이가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저 영유아쯤 되면은 무릎에 이제 올리되 각도를 아래쪽 45도가 아니라 약간 위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등을 세게 두들겨서 우리 그 엄마가 등짝 스매싱 한다고 하잖아요. 그 등짝 스매싱을 정말 아이를 구할 각오로 세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이 영유아들도 대체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물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소화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복부가 자라고 간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붙어서 성인처럼 복부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6살 정도 넘어가면은 어른처럼 똑같이 복부 밀어내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한 그림은 다시 1세 미만이면은 아래쪽 45도 각도로 아이를 붙들고 등짝 스매싱을 앞으로 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되지 않으면은 뒤집어서 가슴을 이렇게 압력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성공합니다. 성공률이 꽤 높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근데 현장에서 사실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아이 기도가 완전 폐색됐다도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한 번 볼까 말까 할 거예요. 이 한 번을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처럼 저게 원리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저 위에 기도에 이물이 있어서 이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흉강을 흉부에 압력을 줘서 저 이물을 빼낸다. 그러니까 가슴 쪽에 압력을 가한다 정도의 컨셉만 알고 있으면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복부를 위로 치거나 흉부를 아래로 때려서 이거를 빼낸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예방이 일단은 음식물을 물고 다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인데 실제 음식물을 애들은 이제 그 지식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사례 들릴 때 언제 사례 들려요? 이게 먹으면서 말하면 사례 들려요. 왜냐면 이제 음식물 입에 들어있는데 숨을 쉬니까 그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애들은 이 구분하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냠냠냠 먹으면서 이렇게 뭘 하다가 그냥 숨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흡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밥 먹으면서 뭐 딴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아동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앉아서 밥을 다 먹고 입안에 어떤 음식물이 없는 상태로 활동을 해야지 안전하겠죠. 또 작고 둥근 음식물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동그랗고 모양이 변형되는 게 가장 최악이에요. 동그랗고 이게 그 움직이잖아요. 떡 같은 건 이제 우리가 만지면은 주물주물하면은 이 모양이 주무르는 그대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귀신같이 기도를 막는 방향으로 변형돼서 딱 막힙니다. 그래서 저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견과류, 사탕, 떡, 젤리, 콩, 그리고 말랑말랑한 과일, 그 다음에 동그란 얼음 이런 것들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런 음식물들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을 하고 저런 거를 먹는다면은 꼭꼭 씹어서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삼킬 수 있도록 식사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 접착성이 높거나 말랑말랑한 음식물도 잘라서 먹여야 하는 게 접착성이 높다는 뜻은 기도에 잘 붙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 젤리 같은 게 늘어져요. 이게 늘어지면서 딱 붙어버리죠. 저런 것들도 위험하고요. 또 고기가 잘 잘라서 그 아이한테 주고 계시겠지만 너무 큰 조각은 흡인이 되면은 위험한 거죠. 또 저렇게 땅콩이나 아몬드 같이 잘게 씹어서 삼켜야 하는 음식은 아이들이 이게 막 잘게 씹어서 먹어야지만 이게 넘어가는데 아이가 이제 치아가 잘 자라지 않아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으니까 저런 아몬드 같은 걸 주면은 삼켜야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상식적이지만 한 번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토픽이죠. 어린 아이에게는 견과류 씨가 있거나
크기가 작은 과일, 사탕, 떡을 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은 약간 이제 진지한 건 좀 넘어갔어요. 심정지, 기도 폐색 이런 건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을 이제 나열해 보겠습니다. 개 물렸다. 개 물렸어요. 우리 엄마 우리 개가 물렸어요. 그러면은 일단 개 물렸다 1번은 무조건 세척입니다. 일단 짐승의 치아에 물리면은 우리 입안이 가장 더럽다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희 생리학 실험할 때 배지에다가 그 우리 변기도 긁어서 이제 배양시켜보고 핸드폰도 긁어서 배양시켜보고 다 배양을 시켜봤는데 입안을 긁었을 때가 균이 가장 많이 자랐습니다. 그 어디 그 짐승이건 입이 가장 더러워요. 그런데 치아로 상처에 일부러 이제 팍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 물린 거는 많이 덧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충분한 세척이 필요하고요. 현장에서 개에 물렸다면은 매우 많은 다수의 물로 상처를 끝까지 씻어내는 게 일단 가장 초기 처치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물린 경우 정맥이나 동맥을 건드리지 않는 한 막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막 우리 그냥 다 애완 강아지지 이렇게 뭐 늑대나 뭐 사자나 뭐 이런 게 물리지 않잖아요. 가끔 근데 그 개 중에서도 차우차우 조심해야 됩니다. 차우차우는 진짜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의 이 이빨은 아주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감염원이 되니까 2차 감염, 인대,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 고양이가 귀여운 고양이가 물거나 핥혔어요도 있는데 고양이가 핥혀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양이 발톱이라든지 고양이 그 치아도 고양이 이빨도 꽤 그 감염원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계속 일을 해서 그런지 뭐 우리 집 소가 물었어요, 우리 집 돼지가 물었어요는 별로 못 봤는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 모니터가 물었어요. 그 모니터 도마뱀 있죠? 모니터가 뭐예요? 모니터 그랬더니 그 모니터 도마뱀이더라고요. 내지는 그 집에서 많이 키우는 관상 곤충, 관상 동물들한테도 물리거나 핥혀서 많이 오는데 대체로 대처는 비슷합니다. 그 동물에게 그 교상 당하면은 결국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5분에서 10분간 깨끗이 씻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2차로 더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 그 항생제를 먹으면서 감염을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씻어낸 다음에 말린 후 드레싱을 하고 그냥 껍질만 긁히면은 사실상 소독만 하면 돼요. 인간의 치유력이 그 정도는 커버를 합니다. 근데 심하면은 병원 그 항생제는 드리고요. 또 광견병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게 광견병이 레비스가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광견병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사망률이 5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광견병은 사실 뇌에 들어가는 바이러스고 이 뇌에 들어가면은 개가 곧 미칩니다. 그 뭐 관경이죠. 이거는 뭐 그 의학 용어니까 미친 개가 돼요. 근데 우리 동네나 뭐 요 그 그냥 길 가서 미친 개 본 적 별로 없죠. 우리나라의 광견병은 사실상 거의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최근 20년간 한 케이스인가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야생 너구리였어요. 광견병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걱정이 된다면은 그 물린 개를 한 달 정도만 관찰해서 이 개가 그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파상풍도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파상풍도 우리 아이가 예방 접종을 그냥 평소 스케줄대로만 받았으면은 거기에 파상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정규 예방 접종을 받은 18세까지의 아이는 파상풍 예방 접종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을 경우 아예 그냥 어디 찢었다, 혈관을 찢었다, 근육을 찢었다 그러면은 직접 압박을 좀 피가 너무 많이 나면은 해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깊은 상처일 경우에 충분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피가 나는 거에도 불구하고 세척을 5분 이상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피가 너무 많이 나면은 이게 심장보다 높은 곳으로 들면은 이 심장이 피를 여기까지 뿜어야 되니까 이게 그 출혈이 적어지고 그리고 알아서 지혈이도 됩니다. 이게 지혈하려는 모든 효소가 다 나와서 이 상처를 지혈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물린 부위를 들어 올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충분한 세척을 한 후에는 상처를 소독된 꺼즈나 깨끗한 패드로 덮고 붕대를 감은 다음에 깊은 상처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교상의 경우는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이걸 꿰매지 않고 조금 염증이 생기는 걸 봐서 하루 이틀 뒀다가 꿰매는데 대신에 얼굴 쪽은 미용에 관련이 있으니까 바로 꿰매는 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으셨을 광견병 백신입니다. 그래도 광견병이 언제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 놨고 저게 사백신이에요. 그래서 맞으면은 절대 걸리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립의료원 한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그래서 백신을 우리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러면은 국립의료원에 가서 정확한 상담 이후에 맞으셔야 합니다. 근데 최근 5년 이내로는 저거를 맞으러 갔다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최근에 광견병으로 좀 안전해지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깊은 열상, 그러니까 교상 외에 우리 칼로 아이 뭐 손을 베었거나 뭐 아이들 되게 목공일 하거나 내지는 뭐 아이들이 뭐 택배를 뜯거나 뭐 놀이 하거나 이렇게 날카로운 걸 쓸 일이 있죠. 이 깊은 열상 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상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처 처치는 대체로 비슷한 결인데 충분히 씻어내고 소독하고 꿰매면 됩니다. 그런데 소독된 하얀 꺼즈를 사용하고 굳이 뭐 집에 막 항생제 바른 꺼즈 막 특수 꺼즈 이런 게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소독돼서 포장된 꺼즈만 쓰시면 됩니다. 또 아까 교상에서도 나왔지만 생리식염수를 반드시 써야 하냐? 왜냐면 이게 우리 되게 생리식염수를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아이 세척하면은 성적이 좋을 것 같잖아요. 왠지 깔끔한 거를 이제 그 소독을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문헌상 수돗물 써도 됩니다. 이 수돗물에 그렇게 균이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 생리식염수를 가져다가 쓰면은 아이 그 손 소독하는데 많아야 1, 2리터 쓰죠. 근데 수돗물은 그냥 틀어놓고 5분만 있으면은 한 20리터쯤 세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한 10배쯤 압력 있게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사실상 성적이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식염수가 있어야 돼라고 요는 저 생리식염수를 사놔야 돼 사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물 틀어서 씻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을 환부에 직접 발라도 사실상 안 될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그 과산화수소수나 포비돈 용액 같은 거 그게 저희 병원에서도 다 쓰는 소독약들입니다. 과산화수소수나 소독약을 한 번쯤 발라서 균을 이렇게 싹 죽여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 한 번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이걸 소독약으로 절여버리면은 이 안에 상처가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낫는데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또 아프기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바르면 따갑죠. 적당히 한 번 정도만 발라주고 잘 씻어서 오시면 됩니다. 모든 건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출혈은 모세혈관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혈관이 모두 다 지나가니까 어쨌든 혈관이 상하니까 당연히 피가 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 뭐 정맥, 동맥 등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우리 아이 동맥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씻은 다음에 지혈하면서 병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또 그 밴드를 쓸 때 저희 그 응급실에서 약간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꽉 싸매거나 막 어디 비닐로 싸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떼기 어렵고 또 이제 그걸 뗄 때 더 상처가 나요. 그래서 멸균된 꺼즈로 가만히 누른 상태로 오는 게 저희에겐 베스트입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그 접착력 센 걸로 막 꽁꽁 동여매면은 상처에도 안 좋고 저희한테도 안 좋습니다. 모든 건 상식적으로. 예, 다만 그 꺼즈 이제 그 가만히 눌러서 이대로 오시면 좋은데 요새는 많이 없는데 그 약국에서 판 지혈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혈제 저희가 닦아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홍보가 돼서 요새는 지혈제 그 가루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 좋습니다. 그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뱀에 물렸다. 뱀 물릴 일이 있겠죠, 아이가? 이 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기억할 거는 단 한 가지. 독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피셜하게 존재하는 독사는 살무사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살무사는 딱 물렸을 때 저렇게 앞에 독리가 있어요. 독리를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살모사가 옆에 있는 그런 살모사를 만날 수 있는 집 자체가 조금 요새는 쉽지 않죠. 특히 아이가 물리기에는. 그럼에도 물렸다면은 이 살모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저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독사, 까치, 살모사가 물면은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독리가 보입니다. 근데 누룩뱀, 물뱀, 우리나라에 뱀 많죠. 그 뱀들이 대충 물린 거는 저렇게 독리가 보이지 않아요. 독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교상이랑 똑같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교상에 의해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살모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살모사에 항독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독리를 저희가 보면은 저희 병원에도 살모사가 있어요. 살모사 해독제는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 병원에 비치를 해놓거든요. 또 저희 병원에서도 살모사 해독제가 있고 저게 아이가 중독 증상을 보인다든지 지혈 효소가 문제가 된다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항독소를 이 연령별로 처치할 수 있으니까 어떤 뱀이 물었는지 보는 거는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1부 내용이었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부에는 좀 더 실용적이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도 다시 돌아온 남궁인입니다. 2부에는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내용들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 마지막에 나왔던 이 뱀, 이 1부에만 나오면 좀 아쉬우니까 2부에도 조금 다시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뱀에 물렸다.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뱀 어떻게 했어요? 뱀 막 입으로 빨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약 10년 전을 기점으로 뱀 물린 상처에 입에 대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입이 제가 앞서서 사람 입이 가장 더럽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 개나 고양이보다 사람한테 물린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에 입을 대면은 본인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환자에게도 환자 상처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대로 씻어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저렇게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몸을 이렇게 살모사에 물렸을 때 몸을 막 움직이면은 독이 실제로 빨리 퍼져요. 이제 이게 그 순환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니까 독이 전신에 퍼집니다. 그래서 환자를 안정시키고 119 일단 불러서 우선 오시면 되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한 물로 물린 부위의 독과 이물질을 씻어낸 다음에 이때는 심장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 상처를 두는데 왜냐면은 독이 좀 늦게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이제 지혈하기 위해서, 이거는 독이 늦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린 곳에서 5에서 10cm 위를 적당한 압력으로 묶는데 너무 꽉 묶으면 사지가 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묶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간 그냥 색깔이 하얘질 것 같은 정도면은 됩니다. 정맥이 동맥으로 피가 들어갔다가 정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정맥으로 나오는 것만 막아주면 돼요, 이론상. 그래서 묶어놓고 정맥으로 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약간 하얘지게 나올 정도가 돼야지 그 뱀독이 늦게 퍼지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게 살무사항 독소입니다. 정말 한글로 살무사항 독소라고 써 있죠. 저게 저희 의료진은 저걸 처방을 해서 이제 주사를 뽑아서 독소를 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뱀에서 추출한 항독소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는 사실은 알레르기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귀엽죠. 치명적으로 귀엽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막 가려워 이렇게 오면은. 그래서 모든 알레르기는 거의 뭐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가 있어요.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인데 이 면역 반응이 과해서 전신에 오는 게 아나필락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들도 있으니까 알러지가 났는데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거나, 의식 잃으면 당연히 병원으로 와야죠. 근데 식은땀을 흘리거나 숨이 차면 응급실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알러지는 아주 흔하지만 아나필락시스가 오는 경우는 또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저 정도만, 그러니까 저걸 딱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아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응급실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동네 병원에서 주사 한 방이랑 약 정도를 먹으면은 괜찮아집니다. 또 어느 병원에서나 사실은 동네 병원에서 이 주사 맞는다고 안 닿는다고 응급실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개발한 알러지 약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 우리가 면역 체계에 반응하는 가장 크게 관여하는 거를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히스타민을 억제한 항히스타민제가 거의 유일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스테로이드. 근데 아이한테 스테로이드 쓰면 많이 좋진 않죠. 그리고 얼음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벌에 쏘였다. 그러면 참 불운한 일이죠. 벌에 쏘였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초기 증상으로 쏘인 부위가 가렵고 통증 있고 부종 있고 국소적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벌 쏘여서 아파요 엄마 뭐 이렇게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정도면 사실상 동네 병원에 가도 되고 굳이 응급실에 안 와도 됩니다. 근데 벌이 쏘여서 아나필락시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벌이 쏘여서 아나필락시스가 오는 아이나 소아는 많이 보긴 어렵습니다. 대체로 성인인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소아는 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쏘여도 딱 한 방쯤 쏘이고 도망갑니다. 근데 어른들은 벌을 따거나 벌과 맞서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10방, 20방 물려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아나필락시스가 옵니다. 그러면은 앞에 알러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숨이 차고 정신을 잃어버리고가 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나필락시스가 오면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뭐 버물리, 한국인은 버물리죠. 한국인이 벌에 물렸을 때, 모기 물렸을 때, 벌레 물렸을 때 다 버물립니다. 이걸로 사실은 그냥 너무 막 어떤 약을 발라야 할까요? 그러면은 저희도 약간 민망하지만 약국에서 버물리 사서 바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게 진짜 가장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벌 쏘인 거는 그래도 아프고 저희가 진통제라도 드릴 수 있고 처치로 오실 수 있지만, 모기 물린 거는 정말 응급실에서 할 게 없어요. 모기 물린 건 절대 응급실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모기 물려서 아나필락시스 오는 사람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물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침이 남아있으면 벌침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벌침이 계속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벌 전문가도 아니고 응급의학과 의사잖아요. 근데 벌에 대해서는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 저 벌침을 제거해야 되는 그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벌침을 제거한다. 벌에 침이 남았다는 거는 꿀벌이라는 소리입니다. 꿀벌. 근데 꿀벌은 사실 그 자기 디펜스만 하지 많이 이제 그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꿀벌한테 물렸다는 거는 꿀벌을 꽤 도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꿀벌은 벌침을 쏠 때 자기의 내장을 같이 쏴요. 그래서 침을 남깁니다. 그래서 자기 내장을 쏘기 때문에 꿀벌은 침을 한 방 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꿀벌이에요 말벌이에요 물어봤는데 보통 그렇게 벌이 종류가 모르죠. 근데 말벌이 대부분 쏘기 때문에 벌침이 대부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꿀벌이 쏘면 남아 있고, 이거를 침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판독하는 방법은 이 침이 생각보다 작진 않아서 거의 보입니다. 내지는 딱딱하기 때문에, 피부를 뚫을 정도로 딱딱하기 때문에 저 신용카드 같은 걸로 긁으면은 이 딱딱한 게 딱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 있구나 하고 저희가 소독을 한 다음에 벌려놓고 포셉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놀랍게도 저희가 저희 의료진의 신용카드를 가져와서 긁습니다. 그래서 벌침을 뽑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거를 미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게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봐도 신용카드가 가장 좋더라고요. 항상. 그 다음에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당연히 붓기가 가라앉는데 도움이 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엄마 먼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 어릴 때도 저렇게 세수대야에다가 이렇게 이게 시켰거든요. 근데 저게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물질을 눈에서 씻어내는 거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저렇게 오른쪽에 여자아이처럼 물컵으로 이렇게 씻어서 이물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사실 이물이라는 게 안구 각막에 들어간 건데 이 각막에 일부러 손을 넣어서 이 각막에 있는 이물 제거하는 게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세척을 하는 게 좋고, 이 세척을 충분히 하는 게 병원에서도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병원에 와도 식염수로, 근데 병원은 좀 어쨌든 방법이 있겠죠. 이 테이프로 붙여놔서 이 호스로 이렇게 식염수가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씻어내고요. 근데 고체나 날카로운 물질이 들어가면 이게 씻어낼 때 각막을 긁어서 더 큰 손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씻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제거해야 되니까 병원으로 와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물질이 쇠조각 이런 거거든요. 대체로 작업장에서 많이 손상이 되고, 애가 고체나 날카로운 물질을 눈에 넣는 경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겠죠. 안구에 손상을 입었다. 그건 대체로 뭔가 어디 맞았거나 어디 이렇게 뛰다가 빡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 안구 어마어마하게 걱정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시력이 괜찮나요?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우리 나중에 눈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오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사람의 안구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잘 보이는지, 눈알이 잘 움직이는지, 충혈이 없는지 정도만 파악해서 이게 없으면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아이는 멀쩡한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응급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안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똑같이 봅니다. 겉으로 봐서 충혈이 없고 너 시력 잘 보이니? 뭐 눈알 잘 움직이는구나 하면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타박이 있으면은 어차피 진단을 위해서 CT 그리고 안과적 진찰,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망막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아이가 눈에 부딪혀서 막 안구에 막 타박이 있고 망막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은 거의 아동학대예요. 이거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 손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정도의 손상은 괜찮다. 자, 코에 들어갔다.
사실상 이 정도면 코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본인이 넣은 거죠. 그래서 뭐 별게 있죠. 코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점토, 클레이 그 이죠. 이게 그 애들 이게 그 넣다가 모양도 예쁘고 코에 넣으면은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레이 그게 제가 클레이 이거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코에서 뺄 때만 항상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콩입니다. 콩이 딱 넣기 좋게 생겼죠. 콩도 종류가 많죠. 완두콩, 뭐 그 우리 콩자반 할 때 검은 콩. 그래서 완두콩도 딱 그 색깔도 이쁘고 딱 그 잘 불어서 잘 들어가고 검은 콩도 잘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마른 콩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알아서 그 콧물 절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간이 넉넉히 돼서 이제 이렇게 코 이렇게 물어서 옵니다. 그럼 사실 저는 권역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맨날 오는데 이렇게 코에 콩 집어넣는 애가 오면은 아주 무해하고 귀엽죠. 그래서 아주 막 응급실이 막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나오면은 이제 빼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코에 뭐가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대처는 반대쪽 콧구멍을 막고 흥 세게 해봐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죠 제가? 흥 세게 해봐. 그래서 자 이렇게 애가 울면은 달래서 자 이렇게 엄마가 막고 흥 이렇게 세게 시켜서 나오면은 사실 병원에 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아주 좋은 대처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렇게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 일을 저희 응급실 의사가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아주 이게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딱 응급실에 오면은 누가 책임자인지를 파악해요. 그래서 제가 딱 다가가면은 제가 누가 봐도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딱 긴장을 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콩 넣은 애를 이제 데려다가 처치실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일부러 손에 가장 무섭게 생긴 도구를 들어요. 그 다음에 아이랑 협상을 칩니다. 한 4살 이상 되면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지금 네 코를 막고 이걸 시켜볼 텐데 이거를 잘 하면은 콩이 빠지고 그러면은 너도 기쁘고 너희 어머니도 기쁘고 나도 기쁠 거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이거를 흥을 잘 못하면은 선생님이 직업상 이 무서운 도구를 너의 콧구멍에 다 삽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그 무해한 애들이 필사적으로 흥을 하는데 콩이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ปั๊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아이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이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곤 합니다. 귀에 들어갔다. 이것도 사실 애가 넣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9살, 7살 자매가 있었는데 둘이 어느 날 귀에 누가 비비탄 많이 넣나 시합을 한 거예요. 대결했어, 대결. 귀에 비비탄 누가 많이 넣나. 근데 누가 이길 수가 없죠. 사실 이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3개씩 넣고 더 안 들어가니까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안 빠지니까 병원에 왔겠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몇 개를 빼야 되죠? 둘이 대결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죠. 12개를 빼야 돼요. 그래서 12개 이렇게 12개 하나 한 개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2개를 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승부를 내려줬습니다. 너희 비겼다. 너희 이 승부는 영원히 비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귀에 뭐가 들어가면 혼자서 빼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물로 씻어서도 빼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무조건 응급실에 와야 합니다. 목에 들어갔다. 엄마 가시 걸렸어요가 1번이죠. 가시 걸린 애기는 1번입니다. 근데 애들은 사실 이 가시가 되게 잘 빠져요. 아이들이 이제 그 목이 이제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 편도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가는데 직접 이제 빼지 말라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너무 명확히 보이면은 가정에서 한번 시도쯤은 해봐도 돼요. 근데 너무 이제 아이 그 조직을 건든다든지 무리하지만 않으면 되고 응급실에 와서 가시만 보이면은 무조건 바로 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에 들어갔을 때 저렇게 포셉으로 빼드리면 되고요. 무리하지 말고 응급실 오시면 됩니다. 먹었다. 이거 최악이죠. 먹었다. 이 먹었다는 아주 다양한 용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먹었다. 일단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 살에 걸리는 기관지 그리고 소화기 두 가지입니다. 식도와 기도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식도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밥 먹은 것처럼 똑같이 소화기로 넘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파리를 삼켰어요. 괜찮아요. 소화됩니다. 우리 아이가 바퀴를 삼켰어요. 괜찮습니다.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기물이면은 일단은 걱정할 건 없어요. 일부러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조각들 있죠. 우리 아이가 돌 먹었어요. 사실상 돌을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래, 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대부분의 화장품, 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진흙 이런 것들도 대체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대신에 약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응급실 와서 의사랑 상담을 해야겠죠. 근데 가장 최악은 두 가지입니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이런 것들은 점막에 붙어서 점막을 부식시켜요. 그래서 배터리 먹었다. 리튬 배터리 그 건전지 먹었다. 저희 무조건 응급입니다. 무조건 내시경팀 불러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거를 빼내야 돼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날카로워서 이 식도를 찢거나 그 소화기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칼날 같은 것도 당연히 빼내야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최악이 저 칫솔입니다. 칫솔. 근데 칫솔 정도 되면 저건 진짜 문제가 있죠. 실제로 정신과적으로 그 치료를 받는 좀 큰 아이들이 저런 것들 먹을 수가 있고 칫솔은 위까지 내려가지만 그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빼내야 하고요. 그리고 기관지로 사례가 걸렸을 때도 탄수화물 그러니까 실제 그 극단적으로 파리가 기관지로 넘어가도 녹습니다. 물론 폐렴을 일으키지만 그런데 기관지에 어떤 동전이라든지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장난감 쪼가리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기관지 내시경이 필요하고 전국에서 한 케이스쯤 매일 생기는데 이게 사실 봐줄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소아기관지 내시경 전문의가 봐야 되거든요. 이건 대단히 드문 케이스므로 꽤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정말 기관지로의 아이가 이런 게 안 들어가게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최악입니다. 이거 안 삼키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온병원의 내시경팀 다 와야 돼요. 이거 먹으면 아이가. 그래서 크기가 작은 물건은 여가 주변에 두지 않고 권장 연령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과 생활화학 제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이거 가끔 특히 지금 여름철이 오는데 이게 가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근데 사실 정상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열사병이 걸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저렇게 대표적으로 열사병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케이스 사진을 지금 갖고 온 건데 저렇게 아이가 차에 갇힐 때 저게 정말 온도가 빨리 오르고 아이가 혼자 문을 열 수 없는데 금방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만 일반적으로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저 차에 아이 남겨놓고 나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저건 정말 죽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 일사병은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땀이 많이 흘리고 체온이 높아지고 근데 아이들은 또 건강하니까 일부 저렇게 체온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제 그 그늘에 두면은 금방 또 조절을 해요. 근데 열사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 그림처럼 땀도 안 나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저게 열사병이고 저 열사병이 온다면은 실제로 뇌에 단백질 변성이 와서 지금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저거야말로 진짜 중환자실 가야 됩니다. 열사병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사병은 강한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뭐 이렇게 피부가 차갑게지고 뭐 이렇게 체온이 막 약간 올라가고 저 정도가 일사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위 먹었다 해요. 더위 먹었다. 근데 열사병이면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고 아예 그냥 붉어지면서 쓰러지는 게 열사병인데 저거는 정말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한 방법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나무 아래 그늘에서 열사병의 경우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아이스백으로 체온을 조절해주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 게 다 대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열사병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익수사고 정말 위험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아이들 그 5세 미만은 욕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제 작년쯤에 그 아이들 물이 그냥 아이들을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발생을 해요. 우리 한강에 막 펜스를 다 쳐놓을 수가 없으니까 6살, 7살이 그 남자인데 그 한강에서 이제 놀다가 부모가 잠깐 뭐 하러 간 사이에 애가 이제 그냥 그 여의도 그 공원에서 놀 법하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놀다가 찾아봤더니 아이가 안 보이는데 그 애 신발만 강변에 2개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말 미쳐버린 일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전 해상구조대를 다 동원했는데 결국은 저 하루에서 행인이 발견해서 1시간 만에 신고가 됐고 저희 쪽으로 아이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1시간쯤 되면 아이 못 살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고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사망 선언을 했는데 정말 괴로웠던 그런 그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수 주의하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아이를 끌어당김으로 애초에 이런 환경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익수된 아이를 꺼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생에 단 한 번 없을 재앙일 겁니다. 그런데 꺼낸 다음에 즉시 아까 심정지 공부했듯이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특수훈련을 받았으면은 물에 들어가서 내가 숨을 쉬어서 아이의 인공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정도 됩니다. 아이가 심정지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폐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 허비하지 않고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가슴 압박을 해라가 전문 처치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상당히 그 처치하기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아이가 산소를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대신에 인공호흡을 2번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그렇게 그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고 몸을 계속 붙잡고 있고 미끄럼 방지 요철을 부착하고 보호자가 이제 성인용 욕조나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합니다. 특히 혼자 두지 않고요. 깊이가 너무 깊거나 뭐 혼자 나올 수 없는 욕조거나 테두리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익수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정말 의사도 괴롭고 그 보호자도 괴롭고 아주 괴로운 사건이니까 정말 주의하세요. 화상 입었다. 우리 아이 화상 많이 입죠.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상처와 같지만 가장 화상이 특별히 중요한 거는 식혀줘야 됩니다. 이 조직 자체가 익은 거예요. 우리 약간 약간 이런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고기를 익히듯이 고기가 한동안 뜨겁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상을 입으면은 이 조직 자체가 뜨거워서 한동안 이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찬물에 담가서 열기를 식히는데 이 담그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물을 틀어놓고 세척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로 그냥 이렇게 식혀도 좋아요. 그리고 얼음을 직접 타지는 않아도 되고 얼음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 화상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집이 생기면은 물집은 반드시 터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물집이 이제 화상이 생기니까 올라오는데 이게 자연적인 보호막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막 끝까지 제거한다 이런 것들은 초반에는 안 좋고 그대로 두면 되지만 자연스럽게 터지면 괜찮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터트려도 무방하지만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할 거다. 그리고 옷을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반지, 뭐 팔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화상을 입으면 현장에서 피부가 붓기 때문에 나중에 안 빠져요. 그리고 안 빠지면 괴사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반지 이런 거 무조건 바로 빼라. 그래서 전기압력밥솥, 다리미, 난방기구 등이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고 고온 제품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티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냉각이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화상 입은 데를 물에 담그거나 얼음 주머니로 쓰거나 흐르는 물에 냉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저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 병원에 하루에 한 명은 무조건 옵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 사실 아이를 24시간 계속 보고 있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근데 아이는 언제든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침대나 이런 데서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고 실제로 많이 손상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해야겠지만 막상 아동이 떨어진 높이는 성인이 생활한 높이보다 훨씬 낮고 체중이 적어서 생각보다 낙하 데미지가 적고 대부분 머리와 쇄골로 데미지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너무 당황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신을 잃거나 경기라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증상이 있지 않다면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상이 있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CT를 촬영하지 않으면은 알 수는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그냥 아이가 나빠 보이면은 일단 의사의 확인을 받기 위해 오시고 의사랑 상담 이후에 CT를 찍을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수면제 맞고 방사선 써야 되니까 아이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안하다고 반드시 확인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저 침대 저렇게 두는 집 있죠. 그래서 아이가 방충망 뒤에서 놀다가 뒤로 추락을 하는 겁니다. 저건 정말 제가 진짜 책에도 썼는데 끔찍한 사건이 납니다. 아이가 그냥 특히 이렇게 아이가 둘, 셋 있으면은 엉겨 붙어서 같이 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런 거는 애초에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렇게 놀다가 추락하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하 혼자 두지 않고 안전 가드 설치하고 매트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세가 되기 전까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눕혀서 재우고 연령에 맞는 침대를 사용하며 아이가 딛고 올라갈 수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타박상 이런 것들은 사실 타박상은 정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대부분 낫는데 뼈가 골절이 되었으면 사실은 팔다리가 뒤틀리거나 많이 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응급실로 와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면 되는데 너무 그냥 단순 타박상일 경우에는 찬물로 찜질하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찰거상 이런 것들도 사실 병원에 올 필요는 없이 대체로 그냥 소독만 해주면은 낫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씻어내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2차 감염 예방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찰과상은 딱 봐도 저렇게 피부가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저 그 겉에 껍질만 벗겨진 게 찰과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염좌는 삔 거죠. 그래서 발목이 뼈어요, 뭐 이렇게 손목이 뼈어요. 근데 애들은 사실은 유연하기 때문에 발목 삐고 손목 뼈서 저렇게 멍드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저게 병원에서도 이제 붓기 움직이는 정도 감각이 있는 정도를 일단 파악을 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을 하는데 결국은 진짜 변형이 있고 골절이 있지 않은 한 그냥 고정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치료입니다. 근데 또 사실 애들은 너무 이 그 염좌 때 너무 잘 낳는 데다가 애들 기부스 해놓으면은 너무 불편해해요. 그래서 사실 깁스 없이도 대체로
낳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 일반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죠. 모서리 둥근 가구 쓰고 완충제 쓰고 미끄럼 방지 패드 깔고 서랍장 이렇게 열다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잠금 장치도 설치하고 무거운 물건은 당연히 주의하고 쓰러지지 않게 가구들 고정하고 스포츠를 할 때는 안전모 팔꿈치 보호대 준수하시고 놀이시설 이용 시에 안전수칙도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기흉 이거는 소아에게 은근히 많은데 청소년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숨이 갑자기 가쁘고 가슴이 아파요로 오게 되는데 이 기흉이 원래 있었는데 재발한 것 같아요도 많이 오시고요. 이거는 엑스레이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응급처치는 무조건 산소예요. 그래서 이 기흉을 어쨌든 흔하게 많이 아동들도 앓는 병이므로 아동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앓는 병이므로 와서 확인을 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피 나요. 코피 많이 오죠. 우리 아이 코피 나면 다들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 아이 뭐 이게 뇌출혈로 이어지거나 갑자기 드라마 보면은 코피 나는 거 가지고 확 쓰러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코피는 사실 그냥 무조건 100% 점막이 손상돼서 옵니다. 이 점막이 왜 손상되냐? 아이들이 코 파다가 1번이고 2번이 건조해서 뭐 감기 걸려서 뭐 많이 움직여서 뭐 그냥도 생기겠죠. 저 혈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저 코피는 그냥 점막이 헐어서 나는 거니까 100% 점막이 헐어서 나는 거니까 당황하지 않고 이 점막에 혈관이 수축될 수 있게 얼음찜질을 하면서 요 가운데 코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압박을 해주면은 지혈이 상당히 쉽게 되고요. 뒤로 이렇게 코피 지혈을 하면은 피가 뒤로 깔랑깔랑 넘어가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놓고 얼음 주머니를 놓고 이렇게 지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도 특히 애들 점막은 아주 예민하니까 병원에 오면 막 레이저로 지지고 막 할 것 같은데 대체로 저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도 이렇게 대처를 해드리고요. 정말 코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만 저희가 레이저나 이런 소작술을 하는데 그럼에도 많이 코피가 나면은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119 신고 절차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커리어 17년 중에 3년을 소방본부에서 있었습니다. 중앙소방본부에서 있었는데 119에 신고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대체로 그냥 얘기를 막 많이 하시죠. 자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119 대원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떻게 말씀하셔도 찰떡같이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질문에 또박또박 천천히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냥 천천히 말하면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긴급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고하고요. 신고해서 우리 집 앞에 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받아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경계에서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서울시면 이 관할 지역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딘지를 잘 몰라요. 물론 GPS 뜨지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상황 요원은 이제 통화가 마무리되면은 전화를 이제 알아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끊지 않고 알겠습니다까지 할 때까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령서를 보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면은 중간에도 저희가 심폐소생술 방법이라든지 뭐 카임리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재난본부처럼 생겼습니다. 저기 앉아서 이제 각종 대처에 대처를 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저희한테 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입니다. 아동 사고는 오늘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코에 넣고 귀에 넣고 뭐 심정지가 나고 떨어지고 추락하고 아주 다양하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상식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잘 낫고 잘 지혈하고 병원에 오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먹지 않게 주의하고 먹으면은 그 의사의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다 상식선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을 다 도와주기 위해서 응급실에서도 제가 일하는 이유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119도 다 도와주기 위해서 월급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도움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제 그 강의 마치겠고요.